안녕하세요. 이번 프로그래밍 입문 강의를 맡은 허광남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다,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이다,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이 많이 필요한 곳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일반 직장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에서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래밍 강좌를 프로그래밍 입문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앱,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즐겁게 이렇게 교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1차시 1강이고요. 프로그래밍이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학습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번 과정의 목표, 이번 1차시 1강의 목표는 프로그래밍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이번 1차시의 목표입니다. 먼저 강좌를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수업 목표는요, 프로그래밍 입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발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듣게 되면 내가 뭘 짜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느낌을 알게 될 겁니다. 강의 주제는 13가지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1주차부터 13주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주차에는 오늘이죠. 프로그래밍이란 어떤 것이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쉽게 시작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프로그래밍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언어라고 권해드리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좋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같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하기 좋은 개발 도구의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발 도구의 기능들을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5주차부터는 자바 언어가 등장합니다. 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라고 똑같이 시작하는 형제 같아 보이는데 전혀 다른 언어고요. 자바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자바 언어의 객체 지향 특징, 이런 것들을 볼 건데요. 자바 언어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국내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은 랭귀지이기도 합니다. 이 트렌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10년은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소스는 어떤 구조이고, 그리고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자바에서 데이터를 다루는데, 자료를 다루는데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그 다루는 객체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가 있고 에러 처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래서 말끔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바가 국내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냐면 웹 서비스를 만들 때,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자바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자바 웹 개발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JSP하고 자바가 어떤 관계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볼 겁니다. 자바 이전에 나왔던 언어 중에서 C라는 언어가 있어요. A, B, C, D 할 때 그 C인데요. 이 C 언어는 산업의 근간, 산업의 아주 기초가 되는 영역에서 C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 C 언어를 이해를 하면 조금 더 깊이 언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C 언어에 대해서 같이 또 볼 거고요. 그래서 C에서 사용하는 자료형과 연산자는 자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마 아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조건문과 반복문이 어떻게 되고 C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주제인 포인터도 같이 여러분들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C 언어에서는 어떻게 함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C를 객체지향어로 이렇게 확장을 시킨 업그레이드 시킨 랭귀지가 C++인데 보통 C++이라고 얘기도 하죠. 네, C++하고 C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비교하면서 C를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11차 시에는 구글이라는 회사를 많이 들어보셨죠? 안드로이드도 만들고 있고 뭐 지도도 유명하고 지메일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웹 서비스들이 많은데 구글에 있는 개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랭귀지라고 합니다. 파이썬이라는 랭귀지인데요. 그 해커들이 가장 좋아서 사용하는 그런 파이썬이 어떤 것인지도 살짝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파이썬의 자료형과 연산자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함수와 클래스 그리고 파이썬이 가장 유명하게 된 거는 뭐냐면 좋은 그 블럭들, 레고들, 컴포넌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들보다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기 쉽도록 이렇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게 파이썬인데 그 파이썬의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스마트폰의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웹페이지를 모바일 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바일 웹페이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원리로 돼 있고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마지막 찰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에서 네 가지 큰 언어들이 다뤄지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자바, C, 파이썬. 요 네 가지 큰 언어들을 아주 기본만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 네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언어를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면 어떤 새로운 언어가 나와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재는 별도의 교재는 필요 없고요. 지금 강의 노트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나는 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같이 이 과정을 들으면서 아니면 이 과정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추천해 드리는 책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개론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부제가 체계적인 프로그래밍 수련법이고요. 이게 2013년도에 번역이 돼서 나온 책입니다. 이거는 온라인에서도 무료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오픈북이기도 하고요. 프린트로 이렇게 인쇄가 돼서 번역이 돼서 이렇게 출간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의 시인이라는 책이 있고요. 기초 문법편 첫 번째 책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요것도 2013년에 만들어진 최근의 신간입니다. 그리고 윤성훈님의 C 프로그래밍 파워 업그레이드라는 책이 있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베스트셀러고 단연간의 그 C 경력을 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가이드인데요. 많이 팔리는 책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윤성우님의 C 프로그래밍 파워 업그레이드 이 책도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호철님 외에 이렇게 쓰신 빠르게 활용하는 파이썬 3.2 프로그래밍 지금 현재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은 3.3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요. 3.2하고 3.3 버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참고 교재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 좀 더 다양한 책으로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남궁성님의 자바의 정석 그리고 윤성훈님의 아까는 윤성훈님의 C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윤성훈님의 C++ 프로그래밍
열혈 C++ 프로그래밍 요 책도 있고요. 그리고 iOS와 안드로이드를 위한 HTML5에서요. HTML5가 자바스크립트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요 책들을 더 깊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하드웨어는 깡통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에서 다운받거나 아니면 CD-롬으로, DVD-롬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하드웨어인 컴퓨터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CPU하고요. 그리고 메모리하고 그리고 입력과 출력 그 장치가 있습니다. CPU 같은 경우는 그 사람으로 비유하면 사람의 뇌에 해당되고요. 여기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의 성능이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연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뭐 이게 아니고요. 1 더하기 1부터 곱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수학적인 처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 CPU에서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얘기하는 이쪽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래픽 카드라고 해서 그래픽 입출력을 담당하는 그 출력 장치 중에 하나였는데, 그 그래픽 카드에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GPU가 들어가서 이 CPU가 점점 분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CPU 옆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게 이제 메모리가 있는데요. 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램이 있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메모리가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 중에 하나가 되죠. 그리고 메모리에 모자란 거를 이제 보조기억 장치를 통해서 선택 쪽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 요거는 입력은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또는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장치를 입력 장치라고 하고, 키보드, 그 다음에 마우스, 그리고 뭐 조이스틱 이런 것들이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장치를 입력 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출력 장치 같은 경우는 프린터, 그 다음에 화면의 모니터, 이런 것들이 컴퓨터가 연산한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출력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기본 요소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 해가지고요. 옛날에는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그 디스크가 이제 디스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마그네틱 테이프라고 해서 자기 테이프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조기억 장치가 발전이 돼서 플래시 메모리가 보조기억 장치로 이렇게 컴퓨터에 장착이 돼서 이제 SSD라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보조기억 장치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가, 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도 선택적으로 컴퓨터에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컴퓨터 기본으로 들어가서요, 명령어 세트 구조, CPU를 움직이고 메모리를 움직이고 이런 그거를 이제 명령어 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시스템 구조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내가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수준 언어 프로그래밍이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고수준 언어 프로그래밍에 여기에 대체로 운영체제 기반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운영체제 기반인데, 여기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윈도우, 이 윈도우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수준 프로그래밍, 저수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아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기계어에 가까운 그런 언어를 저수준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운영체제를 만드는 언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어를 컴파일하는 그 사람이 만든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코드로 바꿔주는 그 작업을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컴파일러를 만들 때도 저수준 언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TV나 냉장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장치에 들어가는 그 하드웨어에 직접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펌웨어를 만드는데 저수준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계어 같은 경우는 컴퓨터는 기계어로 1과 0으로 이렇게 알아듣는데 그 1과 0을 모아서 16진수로 만들어서 보통 기계어로 프로그래밍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프로그래밍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기호화 시켜가지고 어셈블리어라는 언어로 이렇게 저수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번 강좌에선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어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명령어 집합 구조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 다음 장에 이제 다이어그램이 나올 텐데, 명령어 집합 구조가 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 실행 구조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혹은 임베디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베디드라는 말은 어디에 이렇게 장치에 이렇게 새겨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휴대폰 제조에다, 그 다음에 스마트 TV나 뭐 TV 가전장치,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밥솥에 들어가는 그런 전자장치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영역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흐름하고 디지털 회로 설계를 하는 것도 이제 하드웨어 프로그래밍 쪽에 들어갑니다.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예,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이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상위 레벨, 고수준 레벨의 언어 프로그래밍이 여기 어플리케이션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 기반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거기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셈블리어하고 기계어 프로그래밍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사이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파일러, 그 다음에 펌웨어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 세트 구조가 여기 기계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구조가 될 거고요. 조금 더 하드웨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인스트럭션 셋, 명령 세트 프로세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시스템. 그래서 요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레지스터 변환, 요쪽 이 레벨에, 이 수준에 있는 것들은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패스하고 컨트롤, 요거는 이제 레지스터 변환 표기라고 해서 전자공학을 배우게 되면 이쪽의 부분을,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논리를 설계하고요. 이거는 CPU나 램 안에 그 회로들 설계를 할 때 그 회로 설계와 그 회로를 그룹핑 시켜가지고 만들어진 그 설계. 여기서 디자인은 이렇게 포토샵으로 이렇게 화면을 그리고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 설계예요. 그 어느 위치에 어떻게 배치를 시킬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는 단어가 이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프로그래밍의 종류,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의 영역,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 안에서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쭉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TV 프로그램 이런 거 말고요. 프로그램은 간단히 얘기해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명령어들의 모음을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인간의 진화를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면 맨 앞쪽에 있는 이 원숭이, 유인원, 여기에 헥스라고 나왔죠. HEX라고 다 있는데, 이 헥스라고 하는 거는 헥사 코드에서 16진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수를 이제
그 묶어서 16진수로 표기해 준 게 헥사 코드인데 요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이고요. 이거를 갖고 조금 더 기호처럼 만들어 놓은 게 어셈블러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러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인간의 언어에 가깝게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C라는 언어가 그 다음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 거고요. 어셈블러 다음에 나온 언어가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포뮬러 트랜스레이터라고 하는 포트란이라는 게 있는데 이 C 언어보다 먼저 나왔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C 언어보다 사람에게 더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 C 언어를 객체지향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그 실생활에서 쓰는 사물에 가깝게 이렇게 언어를 설계를 한 게 C++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C++의 영향을 받아서 자바라는 언어가 만들어졌고요. 그 자바라는 언어 다음으로 조금 더 쉽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언어이기도 한데 루비라는 언어가 있어서 이렇게 컴퓨터에 가깝게 이거는 이제 사람이 컴퓨터에 이렇게 딱 붙어 있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 언어의 진화가 사람에게 가까우냐 아니면 그 기계에 가까우냐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 쪽에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을 지칭하는 걸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업을 논리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가서 물 떠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물이 있는 장소가 어디지? 그 다음에 그릇이 어디 있지? 그 다음에 그릇엔 그릇을 들고 얼마나 이동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적으로 쪼개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작업 하나를 야 그냥 물 떠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잘게 쪼개서 컴퓨터한테 어떻게 일을 시킬지 로봇에게 어떻게 일을 시킬지 이렇게 절차를 만드는 명령들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프로그래머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다양한 언어가 이렇게 존재를 아까 하는 걸 봤죠. 아까 그림에서 뭐 C도 있고 자바도 있고 C++도 있고 루비도 있고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는데 프로그래머들도 그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분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그래서 OS 위에서 돌아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독립 실행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켰을 때 엔터를 딱 쳐서 실행을 시켰을 때 그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이제 독립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윈도우, 맥, 그 다음에 리눅스 이런 데서 실행이 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고요. 그리고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등에서 동작을 하는 그런 플랫폼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윈도우 플랫폼인지 리눅스 플랫폼인지 맥 플랫폼인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모바일 쪽에서 안드로이드인지 뭐 아이폰인지 이렇게 플랫폼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프로그래밍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서버를 관리한다거나 그 다음에 윈도우 시스템을 관리한다거나 그리고 서버를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 프로그래밍들은 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쉘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그 커맨드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는 게 이제 조개 껍데기 안에서 커널 안에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쉘 프로그래밍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세계 최초의 그 전자식 컴퓨터에서 진공관하고 릴레이로 연결된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1946년에 나온 그 컴퓨터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거 이전부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잘 아시죠?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그런 모바일 앱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게 되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여기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게 이제 웹 프로그래밍 해가지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통해 가지고 게임도 하고 뭐 네이버도 이용하고 뭐 주니버도 이용하고 많이 그랬었죠. 그 웹 프로그래밍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버하고 브라우저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프로그래밍을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버에서 주로 관리가 되는데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뭐 회원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적 데이터도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제일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런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래밍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관리용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바일 프로그래밍,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아이패드, 뭐 갤럭시 탭, 여러 가지 태블릿들 있죠. 그런 곳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를 이제 모바일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조금 볼까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봤는데,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가 있죠. 프로그램은 명령어의 집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명령어라고 얘기하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예약된 언어, 이거를 키워드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키워드, 이 예약된 명령을 이렇게 명령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령어가 다루게 되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가 처리하게 되는 그런 숫자들, 데이터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그 변수, 메모리의 그 명칭을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 3.14259 해가지고 변하지 않는 그런 수치 있죠.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메모리를, 메모리 주소를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변수하고 상수가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변하고 이렇게 이용이 되는데요. 그 변수에는 값을 담아두는 메모리 주소의 별칭을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별칭은 alias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수는 한 번 할당한 값이 변하지 않는 값, 이걸 상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명령어들이 문장을 만들어요. 그거를 이제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령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연산이 있고요.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뭐 3 곱하기 3은 4 곱하기 4는 이런 식으로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산된 거를 변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할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이렇게 조건을 판단을 하는데요. yes와 no 이렇게 판단하는 거를 이제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조건 처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컴퓨터가 가장 효율적인 건 언제냐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할 때 컴퓨터가 아주 좋습니다. 그때 이제 반복하는 문장, 이 루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컴퓨터의 명령문에는 연산, 할당, 조건, 반복 이런 명령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구성하는 것 중에 커멘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기어를 통해서 실행을 하지는 않고요. 실행하지는 않고 이거가 이 부분이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렇게 할 텐데요. 그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게 코멘트를 달아놓은 거를 이제 코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 곳곳에 그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의 그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함수하고 속성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문들을 모아가지고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함수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클래스가 되고요. 이 클래스라는 말은 객체 지향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를 묶어 놓은 거를 모듈 또는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 아까 파이썬이 인터넷에 모듈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클래스들 이런 묶음들을 잘 활용을 하면 빨리빨리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퀴를 다시 발명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이건 뭐냐면 바퀴는 이미 만들어진 아주 범용적인 건데 그거를 바닥부터 또 만들어 가지고 아주 기초부터 하지 말고 영어로 from the scratch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바닥부터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가져다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오픈 소스라고 해가지고요. 이 프로그램 소스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공유를 되고 그게 굉장히 많이 공유가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에서도 많이 쓰이고 제품에도 많이 쓰이는데 그런 공유된 라이브러리, 그런 오픈소스,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활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래밍 능력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듈하고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면 이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이 도서관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 클래스들의 모음 이거를 라이브러리라고도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스라고 얘기하면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코드를 소스라고 얘기합니다. 뭐 토마토 소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뭐 발사믹 소스 이런 거 말고요. 그 컴퓨터에서 말하는 소스라고 얘기하면 프로그램 소스를 얘기합니다. 명령문들의 그 파일 그거를 이제 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실행을 시키려고 하면 컴파일 과정 또는 인터프리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요것들은 이제 저희가 같이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가면서 같이 한번 또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이너리는 소스를 컴파일해서 나온 것,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실행 가능한 파일을 바이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hello C라는 C 언어로 이렇게 소스를 만들면 이거를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을 해서 hello.object라고 하는 그런 코드로 만들고요. 기계어 코드로 만들고 그 기계어 코드가 윈도우에서 실행이 되면 이제 hello.com 또는 hello.exe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실행하게 되면 리눅스에 또 맞게 이렇게 그 링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C에서는 링킹이 됩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hello.java라고 하는 소스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을 컴파일을 하게 되면 hello.class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컴이나 클래스라는 파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소스가 바로 실행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명령문에 이렇게 집합이라고 했고 프로그래머는 이 생각을 그 분석적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학원에서 배울 때 사용했던 그런 자하고 템플릿 자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요거는 플로우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작하고 n이라는 숫자를 읽고 그 다음에 m하고 f에다가 2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f하고 m하고 이렇게 곱해서 다시 f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m하고 n하고 같습니까 해서 아니면 하나 증가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m하고 n이 같으면 printf 해주는 그래서 1부터 n까지 곱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게 이제 프로그래머들한테 필요한 그런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종이에 그릴 수 있도록 이런 자도 플로우 차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그런 자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아까 그림을 다시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1부터 n까지 곱하는 이거를 이제 로직을 딱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로직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로직이 최적화돼서 이렇게 세트가 되어 있는 거를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수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고 수학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인데요.
알고리즘이나 그 로직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1부터 n까지 이렇게 곱해라 이런 것들을 아까 그림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연습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고요. 이게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후천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이런 능력들이 키워집니다. 예,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은 그 헬로 월드라고 하는 그 C 언어 예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헬로 월드를 프린트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예시가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언어들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알면 그 앞으로 이 언어들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거기에 대해서 느낌을 알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그 청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